오늘은 제가 올렸던 샛별 룸살롱 살인 사건과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셨던 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을 발견한 건 물론이고 목격자와 생존자가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검거하는 데에는 실패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된 사건이죠. 때는 1998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 98년 6월은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였어요.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대한민국 대 멕시코의 경기가 열렸던 날입니다. 전 국민의 시선은 경기가 열렸던 프랑스 리옹을 향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단란주점에서는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6월 14일 새벽 3시경 당시 단란주점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이던 택시기사 한 씨는 한 여성이 어떤 건물에서 엎드린 채 손을 흔드는 것을 보고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보니 여성은 상체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하의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누워서 손을 흔들고 있는 상태였어요. 놀란 한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도 다가와서 쓰러져 있던 여성의 몸을 옷으로 가려줬죠. 쓰러져 있던 최 씨는 생명이 위급한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후송이 됐고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주점 계단으로 내려가자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그들의 눈앞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주점 안에는 이 단란주점의 여주인인 이 씨와 그녀의 지인인 택시기사 고 씨,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인 김 씨, 이 3명 모두 처참한 죽음으로 발견됐죠. 수많은 시체를 봐왔을 법의학자들조차도 지금껏 봐왔던 범행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주인 이 씨의 허벅지와 등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는데 매우 깊숙하게 찔려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혹했지만 입 가장자리에는 무려 13cm 정도 칼에 찢긴 상처가 있었죠. 입 한쪽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 고 씨는 몸에 무려 20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가장 끔찍하게 사망한 사람은 손님으로 왔던 김 씨라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녀는 목이 깊게 찔려서 반쯤 잘려 있었고 둔기에 맞아 찢어진 열창은 무려 7개. 이마에는 마치 발로 짓밟힌 듯 선명한 신발 자국까지 남아 있었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는 물이 틀어져 있었는지 바닥에 물이 흥건했어요. 범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겼을지 모르는 혈흔이나 체액, 그리고 현장 바닥에 남아있을 족적을 감추기 위해서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노래방 1, 2번 방바닥을 물로 흥건하게 적셔놨던 겁니다. 게다가 방 안에 있던 접시와 술잔, 술병 등이 깨져서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건 아마도 감식 요원들의 작업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었겠죠. 유리컵과 접시 등을 잘게 부숴서 바닥에 뿌려놨고 외에도 신문지로 자신들의 손길이 닿은 집기 곳곳에 남겨진 지문들을 닦아내는 등 범행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유유히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어요. 현재의 기술이었다면 이들에 대해 파악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사건 당시인 1990년대에는 그 정도의 과학 수사를 할 기술이 없었죠.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행위인데요. 그래서 완벽하게 인멸하기는 힘들었는지 감식반원들이 용의자 3명이 처음 들어간 2번 방과 사람들을 살해한 1번 방, 그리고 금품을 뒤져간 카운터 테이블 주변에서 범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4장의 유류지문, 담배꽁초 24개와 운동화 족적 3개를 채취하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국가수로부터 범인들의 것이라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 흔적은 고작 운동화 족적 3개뿐이었죠.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인 최 씨의 증언을 통해서 범인들이 고 씨의 현금 66,000원을 강취해갔음을 파악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얼마의 현금을 가져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게다가 범인들이 가져간 고 씨의 신용카드와 김 씨의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여성들에게 강취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도 현찰화하는 과정에서까지 흔적을 남기지 않았죠. 현찰화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게 된 거라고는 현장에 있던 노래방 기계를 조회해서 범인들이 부른 노래들 뿐이었습니다. 흔적, 장난감 병정, 문 밖에 있는 그대, 준비 없는 이별, 하나의 사랑. 모두 1998년 히트가요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수사에는 이렇다 할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목격자인 이씨 언니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났던 날 6월 13일 저녁 10시경 단란주점의 여주인이었던 이씨 대신 이씨 언니가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자 3명이 들어왔죠. 세 남자는 모두 이번 방으로 들어갔고 용의자 중 한 명이 도우미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른 용의자가 지금은 아가씨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 말리면서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양주 한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해서 마셨다고 하죠. 그리고 20분 후인 10시 20분에 단란주점 근처에서 식당 종업원 일을 하던 김 씨가 지인인 최 씨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김 씨는 여주인 이 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잠시 후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단란주점의 여주인이 이 씨가 언니와 교대하기 위해 단란주점으로 왔고 이 씨 언니는 남편이 밤 11시 50분경에 데리러 와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이 씨 언니 부부가 가게를 나설 때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요. 용의자들이 당시 히트곡이었던 최윤아의 흔적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범인들은 여유가 있어 보였고 이들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분한 모습이었다고 하죠. 잠시 후 6월 14일 자정, 이 씨의 지인이자 택시기사였던 고 씨가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단란주점에 잠깐 들렀어요. 지금 이 가게에는 용의자 3명, 그리고 주인 이 씨, 택시기사 고 씨, 맥주 마시러 들어온 최 씨와 김 씨, 이렇게 7명이 있는 거죠. 축구 전반전이 끝난 새벽 1시 반, 이 씨의 언니가 별일 없는지 가게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듯 했어요.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범행은 이 씨의 언니가 전화를 걸었던 6월 14일 새벽 1시 반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새벽 2시 반까지 1시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빠른 시간 안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목격자도 있었고 생존자도 있었던 데다가 범인들이 너무도 많은 증거품들을 남겨두고 갔고 지문도 한두 개도 아니고 무려 39개나 되는 지문을 남겨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문들 중 31개는 대조 가치가 없다고 봤고 나머지 8개의 지문으로 대조해본 결과 모두 주점 관계자들의 지문으로 확인됐어요. 거기다가 지문이 묻어 있었을 법한 술병과 술잔도 범인들이 모두 산산조각 내버려서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이라면 쪽지문 하나만 있어도 밝혀낼 수 있겠지만 1998년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역부족이었죠. 금방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범인들은 사건이 발생하고 2024년 기준 무려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잡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찰들의 예상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CCTV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1998년만 하더라도 방범용 CCTV 설치가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당시 단란주점 내부에도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의 얼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죠. 그래도 단란주점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한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 탐문 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의 도주로를 파악하고 또 다른 목격자들을 찾는 데 주력했지만 하필이면 사건 당일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렸던 날이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마지막 남은 생존자 최 씨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최 씨는 사건 당시 목 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결국 직접 손으로 글씨를 써서 진술을 하기 시작했죠. 최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김 씨가 자신에게 6월 13일 밤 10시경 자기 얘기 좀 듣고 가라면서 자신을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주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용의자 갑은 김 씨와 최 씨가 있는 1번 방의 문을 열었고 화장실 가려다가 잘못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나갔어요. 이후 여주인 이 씨가 자신과 김 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에서 합석하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했고 둘은 2번 방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리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최 씨에게 몸을 밀착시키면서 상체를 더듬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고 그때 속옷이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죠. 그래서 최 씨는 먼저 방을 나옵니다. 김 씨도 뒤이어 나와 1번 방으로 돌아왔죠. 잠시 후 화장실이 급해서 방을 나온 최 씨는 택시기사와 이 씨 그리고 3명의 용의자들이 카운터에서 실랑이 벌이는 걸 목격합니다. 그녀는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1번 방으로 돌아왔어요. 최 씨가 1번 방으로 돌아오고 5분 정도 지난 후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용의자 갑, 을 병과 택시기사 고 씨, 주인 이 씨가 함께 1번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고 씨와 이 씨의 손은 뒤로 결박되어 있었죠. 택시기사 고 씨는 말로 해결하자 라고 했고 그 옆에서 이 씨는 살려달라는 소리만 했어요. 범인들은 이어서 겁에 질린 채로 있던 김 씨와 최 씨에게 다가와서 이들 또한 케이블 타이로 결박했고 두 여인 중 먼저 김 씨에게 다가가 금목걸이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씨가 계속 목걸이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반항하니까 흥분한 범인은 김 씨를 끌어내서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 친 후 구두발로 수차례 이마를 밟다시피 하며 구타했어요. 겁에 질린 최 씨가 그냥 줘버리라고 소리를 치니까 다른 범인이 조용히 하라고 욕을 하면서 최 씨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칼로 찔렀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이 찔린 건 느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기절했죠. 잠시 기절한 뒤 깨어난 최 씨의 귀에는 범인들이 몽둥이 같은 걸로 사람들을 퍽퍽 때리는 소리, 신음소리와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씨에게 범인 중 한 명은 말이 많다라며 이 씨의 입안에 칼을 넣어서 귀 부근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다짜고짜 김 씨와 최 씨의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쥐고는 칼로 머리카락을 뚝뚝 잘라 바닥에 내팽개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죠. 범인들은 이 씨와 고 씨, 김 씨를 칼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해 죽인 뒤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흔들어 보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최 씨는 죽은 척을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머리를 축 늘어뜨렸고 최 씨의 얼굴을 흔들어 보던 범인은 뒤졌구먼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후 방 밖에서는 10여 분간 유리잔들을 깨부수는 소리, 수돗물을 트는 소리가 들렸고 범인들은 시간이 없다며 빨리 가자 하고 도주합니다. 최 씨는 목과 옆구리를 칼에 찔렸지만 급소를 피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최 씨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범인들이 자신에게 털어놓은 범행 동기였죠. 칼로 그녀를 위협할 때 최 씨는 남편이 지금 뇌를 수술해서 일을 못하고 있다며 자신이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을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었는데요. 그때 범인이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고 우리도 이러기 싫다 라고 말하고 때리면서 금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택시기사의 현금 6만 6천 원과 여성 피해자들의 귀금속 일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갔죠. 일단 현장에 남겨진 흔적들과 피해자의 증언들을 고려해 볼 때 언뜻 봐서는 금품을 노린 범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건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금품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우선 이 범죄가 강도의 짓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이유는 피해자 고 씨의 상태였죠. 당시 고 씨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계줄은 풀려 있었지만 범인들이 이 시계를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도 가져가지 않았죠. 게다가 여성 피해자들이 손목에 차고 있던 반지와 금팔찌 등 김 씨의 목걸이 2개와 이 씨의 팔찌 1개를 제외하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귀중품을 노린 범죄라고 하기에는 남기고 간 귀중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도짓을 하려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급한 마음에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범인들은 이 씨의 입을 찢는다든지 엉덩이를 칼로 푹푹 찔러봤다든지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자르는 짓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쏟았다는 점을 보면 귀중품을 노린 범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어요. 머리카락도 가위로 자른 게 아니라 칼로 자른 겁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진 않았는지 등 수사했지만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생존자 최 씨도 범인들이 단순한 강도들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어요. 범인 일당 중에서 유독 용의자 갑이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1990년대 말에는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를 치면서 갖가지 폭력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도 신사동은 조폭들의 이권 다툼이 활발했던 곳이었어요. 생존자 최 씨는 범인들이 사용한 칼도 예사롭지 않았다고 기억했는데 칼의 길이가 일반 식칼치고는 길이도 길었고 하얗고 반짝거리는 데다가 두께도 매우 얇았다고 했어요. 이 증언대로라면 범인들이 쓴 칼은 흔히 사시미로 부르는 회칼인 게 분명했지요.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의 일당들이 조폭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범인들은 이 단란주점의 이권을 노린 조폭들이었을까요? 사바이 단란주점의 건물주 말에 따르면 사바이 단란주점은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이 자주 들락거리는 고급 음식점인 사바이 음식점에 딸려있는 단란주점이었고 사바이 음식점은 3명이서 돈을 투자해서 운영한 고급 음식점이었어요. 혹시 이들 사이에서 지분을 놓고 다툼이 일어나진 않았는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했죠. 당시 사바이 음식점은 1998년 무렵에 매출이 급감한 상태였고 이씨 자매에게 따로 단란주점만 임대를 해준 거라 조폭이 노릴 만한 이권 따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씨 자매가 임대를 받아서 단란주점을 운영한 지는 고작 반년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사바이 음식점 건물 관계자는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형사들이 범행 동기에 대해 얘기 나누는 걸 들었는데 택시기사 고 씨를 노린 청부 사례가 아니냐는 추측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범인들이 주점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 씨의 언니가 혼자 있었어요. 돈을 노린 범죄였다면 주점에 들어왔을 때 바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게 맞겠죠. 근데 범인들은 주점에 들어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최소 3-4시간이 지난 뒤에야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사이에 택시기사 고 씨가 축구를 보려고 주점으로 들어왔는데 애초부터 고 씨를 타깃으로 노리고 저지른 청부살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청부살인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가장 먼저 교사범으로 거론된 사람은 주점 주인 이 씨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는데 이 씨 전남편이 이 씨와 고 씨 사이를 의심해서 살인을 교사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었어요. 하지만 고 씨의 지인들은 그가 남들로부터 원한을 살 만한 짓을 저지르거나 보복당할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죠. 게다가 전남편도 그 무렵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을 교사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혐의점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씨의 전남편은 기소할 수 없었죠. 이 씨의 언니와 생존자 최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범인들의 몽타주가 그려졌었는데요. 그때 무려 10만 장이 넘는 몽타주가 전국에 뿌려졌고 당시 MBC에서 방영했던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도 2차례에 걸쳐 방송하는 등 대대적으로 공개수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범인으로 의심되는 한 명을 검거했는데 경찰 측에서 검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은 범인 3명 중 을이었어요.
일단 피해자의 진술로 얻어낸 을의 몽타주를 봤을 때 몽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었고 3명의 범인을 목격했던 이 씨의 언니도 용의자를 보자마자 범인이 맞다고 하면서 정말로 범인 3명 중 1명은 검거하는 데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이 씨의 언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씨의 언니가 그를 보자마자 왜 그랬냐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을 때도 오히려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러는 거냐 라며 형사에게 물었죠. 당연히 용의자는 살인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때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중요했던 경찰은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용의자를 구타하면서 강압수사를 합니다. 결국 강압수사에 못 이긴 피의자는 자신의 알리바이도 제대로 되지 못했고 거기에 내가 진범인데 기억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겹쳐서 허위 자백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이후 사건이 있었던 당일 용의자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과 축구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알리바이가 입증됩니다. 결국 경찰은 용의자를 풀어줘야 했죠. 2016년 2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이 살인사건은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렸어요. 경찰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추측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그들의 정체가 이미 2명에게나 노출되었다는 거죠. 이 씨의 언니가 봤고 이 씨 언니의 남편도 언니를 데리러 왔을 때 그들을 본 목격자인데 그 둘은 살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씨 언니는 범인들과 약 2시간 정도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기억 못할 리 없는 주요 목격자인데도 살려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았다는 점을 들어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단정했죠. 그 외에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장과 술병들을 깨트리고 간 점도 계획적이라고 봤어요.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계획이 있는 살인범들을 보면 신속한 처리와 증거인멸의 계획이 현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건의 범인들은 증거를 인멸한다고 하고 갔음에도 많은 흔적들을 남긴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범인들이 양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 독한 양주를 3명이서 3병을 마셨다면 술에 꽤나 취한 상태였을 겁니다. 일당들이 주점에 들어왔을 때 도우미를 요구한 것을 보면 술도 취했겠다.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당시 피해자들의 옷이 벗겨지거나 찢긴 흔적도 있었고 생존자 최 씨 또한 하의가 벗겨진 채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뭔가 성범죄 관련으로 시도하려고 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추측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성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자른 거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앞서 언급드렸듯이 범인들은 칼로 여성 피해자 2명의 머리카락을 뭉텅이로 자르고 달아났는데 머리카락을 잡고 칼로 자르는 행위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행위인데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범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현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왜 머리카락을 잘랐는지는 의문인 겁니다. 프로파일링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아니고 술에 취해 있던 범인들이 피해자와 어떤 이유로 충돌하게 됐고 순간적인 분노나 우울함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서 또 혼란스러운 건 만약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3명 모두 살인행위에 반대 없이 가담했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게 맞다 치더라도 범인들은 과거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경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어요. 사건 당시 이미 살인했을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살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흉기뿐만 아니라 케이블 타이도 가지고 다녔어요. 사건 당일 단란주점 문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문을 막은 채 주차되어 있었다는 것도 목격이 됐는데 범인들이 타고 온 차가 아니었을까 추정됐죠. 그리고 중간에 범인 중 1명이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흉기를 챙기러 간 건지 주점 문을 잠그기 위해 간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을 잠근 것 같진 않아요. 생존자 최 씨의 말에 따르면 범인들이 도주하고 나서 힘겹게 계단을 기어 올라와서
문을 밀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차에 챙겨 다니던 흉기를 가지러 갔다 왔을 거다로 추측됩니다. 사건 현장에는 범인들이 사용했다는 그 시칼을 꽂는데 썼을 것으로 보이는 칼집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문제의 칼집을 통해서 범인들이 쓴 칼을 조사해 본 결과 해당 칼은 잠수할 때 그물에 걸렸을 경우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그물을 자를 목적으로 쓰는 칼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이삼재 전 총경도 이 칼은 공수특전단이 쓰는 칼이라고 했는데 역시 양쪽에 톱니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실제 생존자 최 씨도 칼에 톱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살인도구는 미리 준비했다는 점이 참 수상한 부분이죠. 평소에도 언제든 살인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전문가들의 결론은 이들은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유성호 교수는 시신의 행태를 들어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냐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셋 다 능수능란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가 반대 방향으로 끼워져 있던 게 있었는데요. 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도 케이블 타이에 결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저절로 풀렸다고 했습니다. 범인들 중 누군가는 범죄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범인이 누구일까 추정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는 범인들 중 누군가 흘리고 간 고무골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고무골무는 혈흔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이삼재 전 총경은 이 고무골무를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범인의 것으로 봤어요. 고무골무는 주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노동자, 재본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의 직군에서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 골무가 범인 중 한 사람이 흘리고 간 것이라면 범인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노동자였거나 재본소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나는 범인의 말이 있는데요. 최 씨가 범인에게 호소를 했을 때 범인 중 한 명이 자신도 해고돼서 같은 처지라고 했었던 말. 이 말은 범인도 모르게 내뱉었던 범인의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공장에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당한 건 아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범인 3명 중 갑은 이미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경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잦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취직해서 밥벌이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단란주점에서 만난 이 씨와 고 씨가 무언가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 혹은 행동을 했고 이에 범인들이 격분해서 순간적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98년 6월 14일에 일어난 사건이라 공식적으로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만 15년이 지난 2013년 6월 14일자로 시효가 만료됐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공소시효도 끝났고 이미 퇴직했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절대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1998년 9월 23일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박용성 경사가 밤 10시쯤 이 사건의 용의자 3명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남구 역삼이동에서 잠복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 날인 9월 24일 새벽 1시에 범인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배회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을 시작했지만 강남수도 사업소 앞에 있는 노상에서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추돌해서 사망했죠. 경찰 병력 2만여 명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은 두 사건이 더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두 사건도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저지른 또 다른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죠.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년 6개월이 지난 1999년 12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교화읍에 있는 농수로 둑길에서 개인 택시업을 하던 김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2014년 12월 31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자유로 인근 구사단 송촌 소초 소속 행정보급관이 12월 31일 오전 11시경 보급품을 나르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에 풀숲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군부대 및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행보관은 처음에 손을 보고는 버려진 마네킹으로 생각했는데요.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를 보고 마네킹의 반지를 이란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다가갔다가 시신인 걸 깨달았죠. 피해자가 발견된 도로는 외진 곳인데다가 비포장 도로였어서 군용 차량만 가끔 지나다닐 뿐 민간 차량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발견 당시 피해자는 목 부위가 마치 참수를 당한 듯 16.5cm나 베인 절창상을 입은 상태였고 양손은 모두 끈으로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의 피해자 김 씨가 당한 것과 비슷한 형태죠. 금품을 노린 범죄가 아니었던 것 같은 게 김 씨의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그대로 끼워져 있었고 현금도 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애초에 얼마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는 명찰이 부착된 노란색 택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바지고리에는 택시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에는 김 씨의 옷에서 떨어진 단추, 혈흔 몇 방울과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죠. 그리고 시신 주변의 숲풀 상태는 온전했어요. 한 명의 범인이 끌거나 굴려서 옮긴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2명 이상의 범인이 완전히 들어서 현장에 둔 것으로 봤어요. 시신 발견 현장 인근에는 김 씨의 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택시를 수배합니다. 피해자의 택시는 2000년 1월 3일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로 30km 떨어진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덕양구청 인근에서 발견됐죠. 차 문은 잠겨 있었고 현금과 전원이 켜진 핸드폰 등이 차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했는데 누군가 뒤졌다거나 싸웠다거나 하는 흔적이나 혈흔, 지문 등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죠. 특이했던 점은 파주에서 발견된 김 씨의 시신에 택시 열쇠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고향에 있던 택시의 문은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글로브 박스에 보조 열쇠가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 사용한 흔적은 없었어요. 이 부분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범인들이 김 씨를 파주에서 살해하고 김 씨의 택시를 고향까지 몰고 온 게 아니라 고향에서 김 씨가 택시에서 내리고 문을 잠근 뒤 범인들을 만나 파주까지 옮겨졌을 가능성이 더 높았죠. 그리고 택시 안에는 메모가 적힌 쪽지가 있었어요. 유가족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 그 전날 기록이 메모되어 있었는데요. 12월 30일 오후 4시 55분경 딸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유 가스를 채운 다음 4,000원짜리 칼국수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12월 30일 오후 8시 5분에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메모로 끝이 납니다. 226km라는 주행거리 기록과 남아있던 가스 잔량을 통해 택시가 대략 12월 31일 새벽 1시경까지 계속해서 주행했을 것으로 추정했죠. 시신의 위장에서는 약 20ml의 잔여물이 발견됐는데요. 이건 식사 후 3-4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로 볼 수 있고 오후 8시 5분에 식사를 마치고 택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메모를 고려하면 김 씨는 자정 전후로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택시 주행 시간과 시간이 일치합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목의 사큰과 절창으로 2곳이었는데요. 목을 졸려 살해당한 뒤 확인 사살이라도 한 듯 다시 목이 베인 것으로 보였죠. 법의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치명상이 될 만한 상처가 2개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목을 조르던 목을 찌르던 둘 중에 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2가지 방법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김 씨의 손이 결박된 것은 범인이 흉기로 위협해서 김 씨를 제압한 상태에서 손을 묶은 것으로 추정했고, 목의 사큰 방향으로 봤을 때 김 씨는 뒤에서 끈으로 목이 졸려 사망했어요. 이후 생긴 목의 절창은 굉장히 깊었는데 이 정도면 대량의 출혈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씨의 옷에는 피가 별로 묻어있지 않았어요. 택시 내부에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목이 졸려 죽은 김 씨의 시신을 유기 현장에 버린 뒤 눕힌 자세에서 목을 찔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범인 프로파일링에서 면식범은 아닐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 인적이 드문 곳에 버려지기는 했지만 땅속에 묻는다거나 유기 현장 근처에 있는 강 속에 던진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명찰도 그대로 둔 걸로 봐서는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다고 해도 바로 용의선상에 오를 인물은 아니라는 거죠. 1999년에는 택시 강도 범죄가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경찰도 처음에는 택시 강도의 용의점을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의점이 발견된 사람은 없었죠. 금품을 두고 갔다는 것과 택시 강도 치고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했다는 점을 들어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했어요. 김 씨는 사건 4달 전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성격도 아니고 금전적인 문제도 없었죠. 김 씨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그나마 원한을 산 일이 있다면 전처와 그 가족일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김 씨가 다른 사람들과는 관계가 원만했는데 집안에서는 의처증이 매우 심해서 전처를 감금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이었고, 결국 가정폭력이 원인이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건 이후 전처의 행동도 의심을 부추겼는데요. 전처는 김 씨의 이름으로 나온 복지금 약 600만 원을 챙겨가고 약 3, 4천만 원의 김 씨의 택시를 매각하는 등 금전적인 이득을 챙겼죠. 다만 성인 남성인 김 씨를 여성 혼자 목을 졸라 죽인 뒤 목을 잘랐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유가족은 전처의 남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전처와 전처의 남동생 모두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가 확인돼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김 씨의 전처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이 남편의 복지금을 챙기고 택시를 매각한 건 아이들의 양육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전 남편의 죽음이 안타까워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남편의 친구였던 곽 씨라는 인물이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곽 씨, 그는 김 씨의 20년 지기 단짝 친구였는데요. 고양시에서 횟집 주방장을 하던 인물로 그의 횟집은 택시가 있었던 현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의 전처가 횟집을 찾아가자 곽 씨는 할 말이 없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죠. 그리고 2011년,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곽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과연 택시기사 김 씨를 살해한 범인 혹은 범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은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범인과 피해자는 비면식 관계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2 사건 모두 피해자의 목을 참수하듯 칼로 깊게 베는 행동을 했다는 점과 귀중품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떠났다는 점에서 금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아니라는 점, 또한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서울 강남의 유흥가에서 일어났고 이번 사건은 고양시 화정동의 유흥가에 김 씨의 택시가 남겨져 있었죠. 그래서 범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유흥가를 자주 출입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목을 엉성하게 결박한 매듭의 형태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결박 형태와 동일했어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를 범인의 시그니처라고 봤죠. 이 사건도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이 사건 또한 이번 살인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됐습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김씨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또 1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7월 4일 오전 2시 50분경, 이번에는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의 5층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 여주인 박씨와 여종업원 김씨가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죠. 당시 유력한 용의자 3명이 있었지만 신원을 특정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AB0 혈액형의 혈흔이 있었는데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현재까지 23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 7월 3일 저녁 7시쯤 업주 박 씨는 평소처럼 손님들의 안주거리를 준비해서 단란주점으로 출근했어요. 2시간 정도 혼자 일을 하다가 밤 9시쯤 종업원 김 씨에게 전화가 왔죠. 손님이 많으면 도우러 가겠다는 전화였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 김 씨는 단란주점에 도착했어요. 7월 4일 단란주점이 있는 건물 2층의 중국집 사장은 창문 앞에서 새벽 2시 10분쯤부터 40여 분가량 담배를 피우면서 단란주점 주변 상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때 1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자세히 보니까 3명 정도의 남성이 건물 입구에서 수군거리고 있었고 또 다른 남자 1명이 서성거리는 것도 봤어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담배를 피우던 사장은 건물 지하에서 지속적으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 내부를 들여다봤는데 이때 2 여성이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참혹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인 박 씨와 종업원 김 씨가 피가 흥건한 주점 중앙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여주인 박 씨는 중앙홀 큰 테이블 옆 바닥에 엎드린 채로 누워 있었고 종업원 김 씨는 홀 안쪽 원형 테이블 옆바닥에 천장을 향해 누워있던 상태였어요. 박 씨는 머리 쪽 5군데와 배와 등을 칼에 찔려서 복부 장기가 일부 노출이 된 상태였고 김 씨는 배와 가슴 쪽 4군데에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업주 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종업원 김 씨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중국집 사장이 온 것을 보고 살려달라고 몇 번 말하고 바로 의식을 잃었죠. 사장은 즉시 경찰과 구급대를 불렀고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김 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7월 4일 새벽 2시 21분에서 2시 50분 사이로 봤어요. 그 이유는 사망한 김 씨가 새벽 2시 17분에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는 4분 정도 이어졌고 최초 발견자인 중국집 사장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후 신고한 시각은 새벽 2시 50분이었기 때문이죠. 30분 사이에 살인사건의 모든 과정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시 씨는 곧바로 부검에 들어갔는데 부검 결과 사망한 2명 모두 예리한 칼에 의한 자창으로 실혈사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살해에 사용된 칼은 2종류. 한 가지는 끝이 날카롭지 않은 원만한 외날칼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날카로운 양날칼인 것으로 봤죠. 특히 박 씨의 옆구리 쪽에는 내부 장기가 밖으로 나오는 손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넓은 형태의 할창으로 보아 톱니가 있는 양날칼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러 개의 범행 도구가 사용된 것으로 봐서 범인이 최소 2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됐죠.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에서도 2가지 종류의 칼을 사용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톱니가 있는 칼이었죠. 동일범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처음엔 단순 강도가 아닐까 추정됐지만 여주인 박 씨의 지갑에는 당일 영업으로 벌었던 136만 4천 원이 남아 있어서 강도의 소행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됐어요. 다만 카운터를 뒤진 흔적이 있었는데 원래 카운터에 얼마를 보관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도난당한 돈의 액수는 알 수 없었죠. 카운터만 뒤지고 주인의 지갑은 발견하지 못해서 가져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보면 중앙홀의 사각 테이블 위에 3개의 맥주잔이 있었고 그 옆에 맥주 4병이 있었어요.
경찰은 이 세 개의 술잔이 범인과 여주인 박씨, 종업원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김씨의 헐렁한 청바지에 맨 허리띠가 풀려 있었다는 것과 함께 박씨는 신발을 신은 상태였지만 김씨는 신발 한쪽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범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려 하는 흔적으로 보이기도 했어요. 사건 현장을 토대로 재현해보면 범인이 김씨와 성관계를 맺고 싶어서 김씨를 강제로 추행하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업주 박씨가 거칠게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범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서 박씨를 살해한 다음 입막음을 위해 김씨까지 살해했다는 거죠. 실제로 김씨의 체내에서 정액 반응이 나왔지만 유전자가 섞인 채로 검출이 돼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정액은 여성의 체내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을 때 그때 남겨진 정액일 수도 있는 거죠. 업주와 종업원의 지인들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남자 관계가 복잡하지도 않았고 성매매 자체를 금기시할 만큼 정직하게 주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아니라는 점에 무게를 뒀는데요. 범인이 체액을 남기지도 않았고 굳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옷을 입힐 이유도 없다는 거죠. 수사 초기에 경찰은 용의자를 3명의 남성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주점 중앙홀 사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4명의 손님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거예요. 사각 테이블에 있었던 손님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주점을 떠나기 30분쯤 전에 3명의 남자들이 술집으로 들어왔고 종업원 김씨와 함께 홀 안쪽 룸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후 재수사하면서 이들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김씨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전화 내용 때문이었죠.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 2시 17분에 지인과 전화를 했는데 그때 손님 한 테이블을 받고 주인하고 둘이 조용히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방금 손님 한 테이블을 내보내고 주인과 단둘이 있다라는 것인지 손님 한 테이블을 제외하면 단둘밖에 없다 라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거죠. 현장 조사에서 특이했던 점은 범인의 지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범인이 장갑을 끼고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 술잔이나 술병에 범인의 지문이 묻어 있어야 정상이지만 현장에서는 지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죠. 범인이 의도적으로 지문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문이 자연스럽게 지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맥주와 잔을 냉장고에 보관했고 손님이 올 때마다 냉장고에서 꺼냈는데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되어 있던 맥주병과 술잔이 상온으로 나오면서 겉에 맺히게 된 이슬이 흘러내려 지문이 지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증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의 흔적을 남겨놨는데 그건 바로 핏자국이었죠. 지하 1층 단란주점에서 건물 1층으로 통하는 계단과 그 벽면에 약 10방울의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모두 지하 1층의 단란주점 내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 혈흔은 범인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면서 생긴 상처에서 흘린 피로 추정했죠. 발견된 피의 혈액형은 AB형이었는데요. 피해자 박 씨의 혈액형은 B형, 김 씨의 혈액형은 A형이라서 피해자들의 B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단란주점 주변에는 CCTV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일부 상가에 CCTV가 있기는 했지만 단란주점 쪽으로는 향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가게가 찍힌 CCTV 영상도 화질이 좋지 못해서 구체적인 범인의 모습은 파악할 수 없었죠. 그래도 목격자는 있었어요. 범행 직후라고 추정되는 2시 50분 이후에 옥교동 사거리 근처에서 3명의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앞서 언급되었던 중국집 사장인데요. 계단 입구가 어두워서 인상착의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명의 뒷모습은 머리가 길고 다른 한 명은 스포츠형 머리고
뒷모습을 볼 때 한 명은 얼굴이 좀 컸던 것 같다고 증언했죠. 두 번째 목격자는 근처 다른 주점의 여 종업원인데 그녀는 경찰차가 오기 10분 전에 두 사람이 한 명을 10m 간격으로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동사무소 쪽으로 갔고 한 명은 20대의 키가 크지 않은 165cm 정도의 키와 네이비색 가로 줄무늬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스포츠형 머리를 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목격자는 새벽 3시경 24시 편의점 앞에서 남자 3명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인데요. 울산역, 현재는 태화강역인 곳을 향해 300m쯤 갔을 때 갑자기 그 3명이 속이 안 좋다고 하면서 중간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는 다른 목격자들에 비해서 그 3명의 인상착의를 보다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제가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범인들의 몽타주와 비교해서 한번 봤는데요. 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이 부분에서는 잠시 몽타주를 띄우겠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의 몸집이 큰 편, 얼굴은 넓고 둥근형에 험상궂게 생기고 머리는 약간 긴 스포츠형 머리였는데 울산 사투리를 쓰지 않았고 다혈질 성격으로 판단되었다고 하죠. 여기서 저는 사바이 범인의 감 몽타주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고요. 다른 한 명은 20대 후반의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구체적인 얼굴형과 인상착의는 모르겠지만 울산 사투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을 몽타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20대 후반에 체격은 호리호리한 편이라는 점만 기억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 몽타주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너무 동일범의 소행이지 않나에 꽂혀서 편향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외에도 2시 30분경에 다른 동네의 중국집 배달원이 집에 가던 중에 술을 마시고 싶어서 사건이 난 주점에 들렀는데 주점 계단을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남자들과 여주인의 싸움을 목격했고 말다툼 중에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라며 여자가 따지자 한 남자가 카운터에 있는 칼을 가지고 여주인을 찔렀다고 진술했어요. 이 진술로 봤을 때 범인이 면식범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봤지만 연관이 될 만한 부분을 찾지 못했죠. 특히 이 증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폐 증세가 있었고 그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기보다는 다른 기억들과 섞어서 그 상황에 대해 증언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증언한 날짜가 7월 27일이라서 사건 당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죠. 이 사건은 2016년 7월 4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될 사건이었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범인이 살아있기만 하면 체포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울산경찰청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이 사건을 다시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인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과 유사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범인이 3명으로 추정되는 점, 장소가 지하 유흥업소라는 점, 범행 도구와 살해 수법이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범행 시각이 새벽 2시경으로 비슷하다는 점 등이 있죠. 차이점이 있다면 먼저 벌어진 사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 미제 사건이 됐지만 이 사건은 범인이 잡히기만 하면 죗값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새 사건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지금처럼 과학수사가 발전되어 있었다면 잡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고 과학수사가 발전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범인들의 완전범죄가 됐지만 마지막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범인 혹은 범인들은 꼭 잡혀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분들에 대한 죗값을 꼭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